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현 원장입니다. 주말 잘 쉬었습니까? 낮에는 온도가 거의 10도 가까이 돼서 많이 춥지 않았던 일요일이었네요. 어떻게들 잘 보내셨습니까?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양기자 작가님의 원미동 사람들 중에서 멀고 아름다운 동네, 오늘까지 이 책을 읽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은혜네가 이사를 하면서 추운 겨울날 이사를 하다 보니까 동상에 걸릴 정도로 겨울에 찬바람을 쐬면서 이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동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상이 이제 발생하는 계절이 됐죠. 동상이란 추위로 조직이 얼면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한 세포가 질식 상태에 빠지면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손이나 발, 귀 같은 외부 노출이 가장 많은 부위에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 추위를 느끼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보내는데요. 이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 열이 나면서 발이나 볼, 코끝이 이제 빨개지죠. 그러나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대로 우리 몸은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손끝과 발끝으로는 혈액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 몸의 세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손끝과 발끝을 포기하고 나머지를 살리겠다는 우리 몸의 자구책이죠. 동상에 걸리면 손상 부위가 이제 차갑고 창백해지면서 또는 저리거나 감각이 저하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는 빨갛게 부어오른 경우도 있고요. 물집이 생긴 경우도 있죠. 그러면 동상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에 걸리면은 손상 부위가 절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한 손상을 막아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상 부위가 하얗게 변하면서 감각이 없어지면 우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서 38도에서 42도 정도 따뜻한 물에 붉은기가 돌아올 때까지 20분에서 40분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38도에서 42도. 38도 이하에서는 엄 부위가 잘 녹지가 않습니다. 또 43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는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붉은기가 돌아올 때까지 20분에서 40분간 담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동상에 걸렸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추울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으로 일단 주무르고 문지르는 경우가 많죠. 평상시에는 몸에 열을 내주는 효과가 있지만은 동상 부위는 주무르거나 압박을 하면 얼음 결정이 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또 언 부위, 동상 부위를 빨리 녹이겠다는 생각으로 난방기구에다가 동상 부위를 가까이 대면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춥다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평상시에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나지만 동상에 걸렸을 때는 오히려 확장된 혈관이 체내의 열을 방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담배도 수축된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죠. 동상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늘 따뜻하게 유지하는 수밖에 예방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끊으셔야지 동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손발이 유독 찬 분들,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도 겨울에 동상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겨울에 하이힐 신고 다니다가 발끝에 동상이나 동상의 전 단계인 동창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스키나 스노보드 타신 분들 동상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양말이나 장갑, 옷을 자주 갈아 신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레이노 증상이 있는 분들, 추위에 노출되면 손가락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신 분들도 역시 겨울에 동상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레이노 증상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말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지하면서 적절한 치료도 미리 받아두셔야 됩니다.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동상에 취약하니까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기자 작가님의 원미동 사람들, 멀고 아름다운 동네, 은혜네가 추운 겨울날 이사하는 장면 함께 들어보시면서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유정은 내일 아침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저녁 되십시오. 찬바람이 새어나오는 다락의 문을 닫다가도 그는 또 하나의 흔적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이던가
술에 취해 늦게 돌아온 날이었다. 오래되지 않은 일이어서 어떤 술좌석인가도 환히 떠올랐다. 영어파트에 노장 군단들이 모여서 벌인 단합대회였다. 박찬성의 말대로 신진 세력이 몰려오고 있는 판에 30대를 중간쯤 지나는 노장들이 꿀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명목을 대어서 잡다한 술을 모조리 섭렵했다. 어떻게, 어떤 묘책으로 신진 세력을 제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무튼 자정을 훨씬 넘기고 들어와서 그냥 쓰러져 잠들었다. 그리고 한밤중 갈증으로 그는 눈을 떴다. 커튼까지 들이운 방 안은 지독히 어두웠다. 물을 마시겠다는 작정으로 그는 방문을 찾아 더듬더듬 어둠 속을 뚫고 나아갔다. 그런데 도대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손잡이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처음부터 있었다. 배꼽 단추에 동그란 핸들이 잡히는 대신 가늘고 긴 손잡이가 그의 손아귀에서 휘청거리다가 기어이 툭 부러져 나갔다. 목은 마르고 문은 좀 채 열릴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힘을 다해 주먹으로 문을 내리쳤다. 모양만 내기 위해 쓰여진 얇은 베니어가 푹 꺼지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놀라 일어났다. 다락문은 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는 문 겉면의 상처와 부러진 손잡이를 한번 만져보았다. 왜 그날 밤 다락문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전에 살던 집에는 방문이 그쪽에 있었던 것이다. 어디를 가든 처음 며칠은 이전 집에서의 버릇 때문에 몇 차례씩 제정신을 깨우치고서야 새로 집에 이사 왔다는 느낌을 바로 가지게 되는 그였다. 은혜가 기어오르기를 잘해서 고리를 만들어 문을 잠그게 해준 것도 바로 그였다. 닫혀져 열리지 않는 문, 갈증과 불같이 달려드는 조급함, 손잡이조차 부서져 버리고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밤의 그림자 하나를 더듬어 보면서 그는 돌아섰다. 제 엄마에게 기어이 한 대 쥐어 박혔는지 은혜 터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빈 집안을 호되게 흔들었다. 와 이래 알을 울리노? 은혜 이리 온나? 이 좋은 날 울면 안 된다. 억치게 추운 날이제. 그락해도 내 애사 기분만 좋다. 집 사서 이사하니 내 애사 좋다. 얼마나 떠돌아댕겼노. 어머니가 은혜를 업고 안방 문 앞에 섰다. 아이는 밀려오는 설움을 참느라 입을 비죽거렸다. 감기 기운이 가시지 않아 눈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이 주위에 새파란데 어머니는 계속 내삼아 좋다를 되뇌었다. 그러는 당신 얼굴도 거칠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살 집을 주시고 무사히 떠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손 만대의 번영을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살기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간 이 가족 살 집이 없어 많은 고초를 겪었으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찾아 떠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한 저희들의 집을 주신 주님, 그곳으로 가더라도 늘 지켜봐 주시고 주님 뜻만 받들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는 아침 밥상에서의 어머니 기도를 떠올렸다. 어머니 기도는 항상 유창했다. 당신 말대로 믿음 생활이 벌써 40년이 넘었으니 그만한 기도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기도는 더욱 유창했다. 그 심한 사투리는 온데간데 없었지만 드센 억양으로 당신은 근 10분 이상을 기도했다. 가나안 땅의 이야기는 이 기도로 벌써 2번 이상 듣는 셈이었다. 18평 연립주택을 마련하여 부천으로 떠나는 일이 당신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일과 다름없다는 심정의 토로인 것이다. 결혼 4년 만이지만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타계 이후 처음 갖는 집이었다. 어머니에게는 실로 20년 만에 내 집이었다. 우짤래, 너희는 고마 택시를 하나 타고 앞장설 끼가? 2명 이상은 탈 수 없는 트럭의 옆좌석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물음이었다. 여기서 부천까지 택시를 부르면 돈이 엄청날 텐데 우리는 그만 짐칸에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야 집도 일러주고. 이것저것 모두 챙겨 집값에 밀어넣은 아내는 절대 택시 따위는 타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담요 하나 챙겨놔요. 둘러쓰고 가면 춥지는 않을 거예요. 아내는 뒤뚱뒤뚱 오리걸음으로 다시 부엌에 들어갔다. 그래갖고 되겠나. 홀몸도 아니고. 내가 짐칸에 타면 모를까. 어머니를 짐칸에 태울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인부더러 짐칸에 탈할 수도 없다.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부당한 대우에 따라 일솜씨가 금세 거칠어지는 것이다. 갈 길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그는 새삼 자신이 이제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전철이 아닌 이상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그였다. 미아리에서 화곡동으로, 화곡동에서 다시 쌍문동으로 하는 식의 빙빙 도는 이삿길이면 모르지만 도계를 넘어서 경기도로 가는 오늘의 이사가 그에게는 도무지 나딕지 않았다. 집이 하나 있다 뿐이지 전혀 타관인 곳으로 가는 한은 서두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대충대충 쓰레기 뭉치를 양손에 모아들었다. 허둥거리는 그의 발길이 무언가를 되게 걷어찬 것은 그때였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튀어나온 그것은 아랫목 벽에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나동그라졌다. 붉은 등어리와 허우적거리는 네 발이 섬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올렸다. 물개였다. 지난 여름 퇴근길에 지하도 입구의 노점 상인에게 몇 푼의 돈으로 바꾼 조잡한 모양의 플라스틱 물개였다. 배 한가운데 달려있는 태엽을 감아주면 두 다리가 팔랑팔랑 돌아가면서 헤엄을 치는 것인데 여름 내내 대야 속에서 지겹도록 헤엄을 친 까닭에 붉은 등어리가 볕에 발에 보기 흉한 얼룩으로 벗겨져 있었다. 아내는 아마 붉은 물개를 내버린 모양이었다. 벽에 부딪혔을 때 충격으로 배와 등이 맞물려 있는 이음새가 헐렁해져서 덜그적거리는 것 외에 물개의 기능은 그대로였다. 버려도 좋고 챙겨도 좋은 붉은 물개 한 마리를 그는 윗도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어느 때 버려도 좋은 것이라면 조금 더 가지고 있다 해서 나쁠 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은혜를 업고 공터에 내려가 있었다. 기사가 짐을 쌓을 때마다 깨지는 것이니 조심하라는 당부를 쉬지 않았다. 은혜는 언덕바지에서 몰아붙이는 칼 같은 바람을 받으며 할머니 등에 납작 엎드려 있다. 심상치 않은 날씨였다. 눈이 내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부엌에 남아있던 잡다한 그릇들을 넓은 함지박 속에 챙겨 불끈 들고 나가던 인부가 마루에서 서성이는 그를 향해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이게 마지막이오. 얼어 죽기 전에 어지간하면 떠나봅시다. 마루문에 기대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내도 덩달아 중얼거렸다. 정말이에요.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아요. 어서 떠나요.